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 지음, 이종환 옮김, 계몽사 출판. 빵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때 내 생활은 완전히 그랬습니다.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절구나 채, 소금, 솥 등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었습니다. 1에이커 이상의 땅에 뿌릴 만큼 씨가 있었으므로 우선 땅을 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펑퍼짐한 땅을 두 군데 골라서 파헤쳐 씨를 뿌렸습니다. 둘레에는 집 주위에 쳤듯이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3개월 후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솥 같은 것을 2개 만들었습니다. 솥을 만드는 데는 햇볕에 터지고 망가지고 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으나 작은 냄비와 접시, 주전자 같은 것은 비교적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가루를 만들기 위한 절구가 필요했습니다. 큰 나무를 베어서 만들었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씨를 많이 뿌린 덕분에 전보다 쌀과 보리가 훨씬 많이 추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섬 저쪽의 육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일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명인이 있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식인종에게 붙잡혔다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거기는 카리브해의 연안 같아 보였는데 거기서 사는 야만인은 식인종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배가 난파되었을 때 보트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바닷가로 가보았습니다. 보트는 높은 모래톱에 뒤집혀서 옆으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혼자서 보트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섬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숲에서 나무를 잘라 지뢰를 만들어 움직여보려고 3주간이나 노력했으나 헛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트 밑창 모래를 파내어 바로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헛수고였습니다. 단념할 수밖에 없었으나 바다에 나가고 싶은 욕망은 점점 더 부풀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토인들이 타는 통나무 배를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삼나무를 하나 베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뿌리 쪽 지름이 5피트 10인치, 꼭대기 쪽 지름도 4피트 11인치나 되었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데 20일이 걸리고 가지를 쳐내는데 14일, 배 모양으로 나무를 깎는데 1달, 이래저래 완성되기까지는 3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썩 훌륭했습니다. 26명은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헛수고였습니다. 이 큰 배를 도저히 바다까지 끌어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우선 보리와 쌀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바다 가까이에서 적당한 크기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는 자그마해서 40마일이나 떨어진 육지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돛대를 만들어 달고 바다에 띄워보았더니 썩 좋았습니다. 배 양쪽에는 식량과 탄약 따위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상자를 몇 개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 섬에서 6년째 되는 해에 11월 6일 나는 마침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사흘 동안 작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섬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은 별장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배를 강 입구에 잘 넣어두고 별장으로 들어가 나무 그늘에 누워 한숨 푹 잤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앵무새였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가엾은 로빈슨 크루소, 너는 어디 있니? 로빈슨 크루소, 너는 어디 있니? 어디에 갔니?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앵무새한테 그런 말을 가르친 것은 물론 나였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신기했습니다. 나는 앵무새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나는 침착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걱정 따위는 그만두기로 하고 다만 혼자라는 것 이외에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맨손으로 온갖 것을 만들었고 손재주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제일 기뻤던 것은 담배 파이프를 만들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느 그릇과 마찬가지로 그저 흙으로 빨갛게 구웠을 따름인데 연기도 잘 통하고 단단했으므로 담배를 즐기는 나는 여간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구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신통치 않았으나 무엇을 담아두고 옮기고 하는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이를테면 염소를 잡았을 때 곧 나무에 메어 달아서 가죽을 벗기고 속을 꺼낸 다음 살을 베어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다 거북을 발견했을 때도 알과 고기를 바구니에 넣어 가져오곤 했으며 볼이나 벼를 말린 뒤에 털어서 큰 바구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무렵 화약이 퍽 줄어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충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다 없어진 다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약이 없어지면 염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잡아와 기르던 염소는 그 후에 나이가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벌써 11년이나 지났으니 화약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새끼 염소를 산채로 잡을 궁리를 했습니다. 특히 새끼를 가진 암염소를 잡았으면 했습니다. 나는 함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염소가 자주 풀 먹으러 오는 곳을 골라 큼직한 구덩이를 몇 개 파고 그 속에 보리와 쌀을 넣어두었습니다. 발자국으로 보아 염소가 와서 먹고 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발을 엮어 추를 달아 새 구덩이 위에 얹어두고 이튿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발은 열려있고 먹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함정을 연구해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습니다. 한 구덩이에는 크고 늙은 순염소가 한 마리,
다른 구덩이에는 순놈 1마리와 암놈 2마리, 모두 3마리의 새끼 염소가 들어있었습니다. 늙은 염소는 몹시 설쳐서 함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여서는 아무것도 안 되므로 할 수 없이 그냥 놓아주었더니 미친 듯이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염소는 배가 고프면 온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3, 4일 굶겼다가 조금씩 물을 주고 차차 먹을 것을 주었더라면 잘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새끼 염소는 끈으로 한 대 묶어가지고 애를 먹으며 집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놈들은 좀처럼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차 먹이에 이끌려 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풀밭 사이로 냇물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숲이 있는 데를 골라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붙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우선 길이 150야드, 폭 100야드 가량으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염소의 수가 늘어나면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생나무 울타리를 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새끼 염소는 되도록 내 곁에다 두고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점점 나를 따르게 된 새끼 염소들은 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계획은 잘 들어맞았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내 염소는 새끼를 합해서 1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2년이 지나자 먹기 위해서 몇 마리 잡았는데도 43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목장은 5이 되고 목장과 목장 사이에 출입구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염소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젖도 짜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갤런, 2갤런 마음대로 짤 수 있어서 여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배우지 않고도 먹이를 발견하고 먹는 방법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버터와 치즈도 만들 줄 알게 되어 계속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굶어 죽을 것 같았던 외딴 섬에서 하느님은 얼마나 훌륭한 식탁을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던 것인가요? 나와 내 가족이 식탁에 앉아있는 광경을 본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미소를 머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섬의 임금이고 종들은 모두 내 뜻대로 되었습니다. 반역할 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혼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앵무새 폴만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괜찮게 되어 있어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걔는 나이가 들어 완전히 멍청해져 버려 식사 때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각기 내 좌우에 앉아서 가끔 특별히 베풀어주는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배에서 데려온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놈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중 한 마리가 야생 고양이의 새끼를 낳아 그때까지 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 몇 마리는 숲으로 들어가 야생 고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가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놈들은 집 안에 들어와서는 온통 뒤지고 엎질러 놓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몇 마리를 쏘아 죽였더니 나머지는 집 가까이 덤비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고 온 배를 어떻게든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올라가 해안지형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언덕에라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나는 몇 걸음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아래 위를 훑어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꼴로 영국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놀라든가 배를 움켜잡고 웃으며 자빠졌을 것입니다. 괴상한 모양의 큼직한 염소 가죽 모자, 그 뒤쪽은 축 늘어져 햇빛과 빗방울을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덧저고리는 거의 무릎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밑에 입은 반바지도 염소 가죽이었는데 이것은 나이든 순놈 가죽으로 만들어서 긴 털이 덥수룩했습니다. 양말도 구두도 없었고 그 대신 반장화를 만들어 한쪽에서 끈으로 얽어매게 된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괴상한 꼴이었습니다. 나는 또 말린 양가죽으로 만든 폭넓은 허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쇠장식이 없어서 가죽끈으로 매고 있었습니다. 이 허리띠에 칼 대신 작은 톱과 도끼를 달아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깨띠를 걸고 그 끄트머리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작은 봉지를 들이웠는데 한쪽에는 화약을, 다른 한쪽에는 탄환을 넣었습니다. 그 밖에 바구니와 총을 메고 큰 염소가죽 우산을 들었는데 이것은 총 다음으로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내 얼굴은 까맣게 타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염은 어떤 때는 4분의 1 야드가량이나 길렀으나 가위도 면도기도 있었으므로 짧게 깎아 북아프리카의 터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입술 위에만 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꼴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선 해안을 따라 배를 대었던 데로 가서 거기에서 샛길로 언덕에 올랐습니다.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놀란 것은 처음 내가 배를 타고 갔을 때와는 딴판으로 바다가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어두었던 배를 타고 돌아올까도 생각했으나 지난번에 하도 혼이 나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를 메어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해안 모래사장에 사람 발자국 하나가 또렷하게 나 있어서 나는 자빠질 듯이 크게 놀랐습니다. 벼락에라도 맞은 것 같이 또는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이 나는 말뚝처럼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아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주위를 살펴보아도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덕배기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고 해안을 걸어 돌아다녀 보기도 했으나 다른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착각이었던가 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보았으나 발가락도 뒤꿈치도 또렷한 발자국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발자국이 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나는 공중을 날듯 해안의 집으로 뛰었습니다. 나무를 자른 구루터기가 사람으로도 보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물건이 이상하고 무섭게 보여지고 터무니없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까스로 성까지 돌아와 쫓기듯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내 집을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다리로 울타리를 뛰어넘었는지 바위산 입구로 들어왔는지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서워질 뿐이었습니다. 마귀의 짓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거기에 사람이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귀가 타고 온 배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게다가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한 짓이라면 좀 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발자국 하나를 남기기보다는 훨씬 더 나를 겁나게 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 눈에 띌지 어떨지는 모르는 집 있는 데와는 반대 방향 해안에, 그것도 파도에 금방 쓸려 없어질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다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영리함에 비긴다면 너무나 동떨어진 짓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귀 따위의 짓이 아니라 훨씬 위험한 것, 즉 바다 저쪽 육지에서 들어온 야만인의 발자국이 틀림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 토인들은 통나무 배로 바다에 나왔다가 모진 바람에 휩쓸려 이 섬에 왔으나 사람도 살지 않은 이런 섬에 있기 싫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렇더라도 토인이 왔을 때 그 근방에 있지 않았다는 것, 또 내 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토인들은 틀림없이 더 깊숙이까지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는 발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토인들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밭을 휩쓸고 염소 같은 것을 다 잡아가 버린다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상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까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모처럼 얻은 희망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은 나한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나 그것을 지켜주실 능력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해마다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만큼의 곡식밖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서 식량이 모자라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회되었습니다. 확실히 잘못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변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2, 3년간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란 주위에서 생기는 일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일까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금방 싫어지고 내일이면 달아나게 될 것을 오늘은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며 오늘은 기어이 가지고 싶으면서도 내일이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경우가 꼭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혼자 외로이 외딴 섬에 갇혀있던 나의 단 한 가지 희망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이 섬에 왔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해도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의 놀람이 차차 엷어지고 조금씩 침착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이란 언제 어떤 일이 생겨 흐트러지고 위협받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비심 많으신 하느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론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괴로울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문득 그 발자국은 환상이 아닐까, 혹은 내가 배에서 내렸을 때의 발자국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를 걸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귀신 얘기를 해놓고 스스로 겁내고 있는 바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고 기운을 냈습니다. 조금 용기가 나서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량이라고는 보리와 빵과 물이 조금 있을 뿐 3일간을 꼬박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염소젓도 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 젖을 짰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발자국임에 틀림없다고 용기를 내어 별장에 염소젖을 짜러 갔습니다. 염소는 가엾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고 젖이 나지 않는 놈도 있었습니다. 나는 왕복하는 동안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2, 3일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으므로 나는 부쩍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혼자 무섭게 상상하고 있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과 꼭 같은가를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다시 가서 발을 대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발자국 편이 훨씬 컸습니다. 사실 그쪽으로는 내가 지날 까닭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온갖 생각에 쫓겨 기분이 이상해지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섬에 상륙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습격받을는지 알 수 없는 위험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울타리를 전부 부수어버리고 염소를 숲속으로 놓아주고 두 군데의 밭도 파 뒤집어 망가뜨리면 발견당하지 않을 게 아닌가. 또 집이 발견되면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니까 별장도 부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꼬박 그런 것을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위험을 겁낸다는 것은 위험보다도 무섭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고 있던 하느님은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던들 훨씬 더 용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똑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몹시 피로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푹 자고 나서 눈을 떴을 때는 전날보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섬에 흘려들어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서 여기를 찾은 것은 아닐 테니까 오래 있으려 들지 않고 밀물을 타고 돌아가 버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나는 야만인이 왔을 때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와서 보면 바위산 굴에 출입구를 만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또 한 겹 울타리를 두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닿아 있었으므로 그 중간중간에 말뚝을 박기만 하면 또 한 겹의 훌륭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꺼내온 총이 7자루 있었으므로 나무 틀을 붙여 구멍에 끼워가지고 전부를 2분 안에 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나 고생해서 겨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나무들은 완전히 우거졌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다면 내 집 앞은 큰 숲이 되어 꽉 자란 나무 사이를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 숲 속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숲속으로 길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사다리 2개를 사용하여 집 안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위산의 낮은 선반처럼 된 데에 걸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사다리 2개를 치워버린다면 아무도 위에서 내려올 수 없고 또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직도 담 밖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나는 다만 무서움에 온갖 지혜를 다 짜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헛수고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염소 일도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염소들이 없어진다면 또다시 처음부터 잡아와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곰곰 생각한 끝에 염소를 지키는 데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땅에다 굴을 파고 밤마다 그리로 몰아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되도록 사람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 2-3군데를 골라 울타리를 치고 1년에 5-6마리씩 길러 혹시 다른 염소를 도둑맞는다 하더라도 곧 또 불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중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만한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내가 섬 동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못 잡아 고생했던 곳 근방에서 숲에 둘러싸이고 습기 많은 낮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넓이는 3에이커쯤이고 흡사 자연으로 된 목장같이 숲에 가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착수한 지 1달도 안 되어 울타리를 치고 순염소 2마리와 어린 암염소 14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염소들은 처음 잡아왔을 때보다 훨씬 온순해져서 달아날 것 같지는 않았으나 먼저 목장과 같이 튼튼하게 고쳤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목장을 새로 만드는 등 온갖 힘든 일을 한 것은 모두 단 하나,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 2년간은 언제나 야만인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확실히 여태까지처럼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과 불안에서 피하고 싶어서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때까지 가보지 않았던 서쪽 끄트머리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았더니 저 멀리 배가 한 척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망원경은 난파선에서 가져온 게 있었지만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눈알이 아프도록 바라보았으나 분명하게 배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을 나올 때 반드시 망원경을 가지고 나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사람의 발자국은 그리 신기한 것은 못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륙에서 온 통나무 배가 바람에 떼밀린다면 이 섬에 배를 대고 바람과 물결이 조용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통나무 배로 전쟁을 할 때도 종종 있을 것이며 이긴 편은 포로를 이 근방으로 데려와서 무서운 야만인 습관대로 죽여서 잡아먹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지만은 아무튼 내가 야만인이 안 오는 쪽 해안으로 표류에 들어간 것은 확실히 하느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내려와 해안으로 나왔을 때 나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 자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사람의 두개골과 손, 발뼈가 널려 있는가 하면 모닥불 피운 자리가 있고 주위의 땅은 제멋대로 패어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은 거기에서 그들과 같은 인간의 고기를 먹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나 자신도 이런 무서운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말로는 들은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내 눈으로는 처음 본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속이 메스껍고 기절할 것 같아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해안을 벗어나자 나는 한참 동안 얼이 빠진 것 같이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는 내가 그런 야만인 따위와는 전혀 다른 인간임을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착한 기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처럼 불안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야만인들이 섬에 들어온 것은 무슨 탐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숲속에 들어가 보아도 소용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18년이나 섬에 있으면서 제대로 사람의 발자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18년을 더 산다 해도 이쪽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한 그대로 숨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식인종 따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까지 나는 결코 내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인간의 고기를 뜯어먹는 그 말할 수 없이 야만스러운 습관이 무서웠습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오싹했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내 영토인 바위산 아래 집과 별장과 숲속에 만들어 놓은 목장, 이 세 군데에만 틀어박혀서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둔 곳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배를 이쪽 해안으로 끌고 오자는 생각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짓을 하다가 바다에서 야만인과 딱 마주친다면 어떤 변을 당할지는 뻔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이쪽에서 새로 배를 하나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야만인들에게 발견될 염려는 없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차차 기분이 가라앉아 원래대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전보다는 주의 깊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특히 야만인들이 섬에 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총소리를 내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염소를 사냥할 필요가 없는 것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염소를 잡을 때는 함정을 사용하여 2년 동안 한 방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는 배에서 가져온 권총 3자루 중 2자루를 가죽 허리띠에 꽂고 나갔습니다. 또 배에서 갖고 나온 큰 단검을 잘 갈아서 허리띠에 찼습니다. 내가 외출할 때의 꼴은 이 2자루 권총과 칼집 없이 허리띠에 늘어뜨린 단검으로 해서 참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깊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는 원래처럼 침착해졌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생활은 결코 비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는 대신 나보다도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 생활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야만인을 겁내고 그 방비에 힘쓰느라고 좀 더 좋은 생활을 하려고 연구하는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보리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흐지부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태평스러운 얘기였습니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통도 없고 호프도 없고 누룩도 없고 솥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번 하려고 작정한 것은 어떻게든 성공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성미라 야만인들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동안 맥주를 만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딴 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무서운 야만인들을 때려눕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잡아먹히기 위해 끌려오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낮이고 밤이고 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야만인들을 죽이든지 적어도 혼을 내주어 다시는 이 섬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아니 상상한 온갖 방법을 도저히 여기에 다 늘어놓을 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가지고도 결국 성공할 희망은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20-30명의 적과 부딪혀 싸우는 도리밖에 없으니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야만인들은 투창이라든가 활을 가지고 총과 같이 정확한 공격으로 덤벼올 것입니다. 그들이 모닥불을 피우는 자리에 구멍을 파고 5-6파운드 되는 화약을 묻어두면 모닥불로 화약이 터져 모두가 박살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약이 한 통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많이 써버리기가 아깝고 또 화약이 폭발한다 해도 그것으로 2번 다시 섬에 오지 않게 할 만한 효력이 있을까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디 적당한 곳에 숨었다가 녀석들의 연애가 한창일 때 세 자루의 총에 이중으로 탄약을 재어 벼랑간 쏘아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 발마다 2-3명씩은 죽이든가 부상을 입힐 테니까 그리고 나서 단검과 세 자루의 권총으로 덤벼가면 설사 20명이 된다고 해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계획은 내 마음에 썩 들어 몇 주간 내내 그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만인을 향해 발포하는 장면을 여러 번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습격하기 위해서 숨어있기에 알맞은 데를 며칠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뼈가 널려있는 해안에도 몇 번인가 내려갔습니다. 놈들을 20-30명이나 죽여주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동안은 별로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놈들이 사람의 고기를 맛있게 먹은 자국이 역력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놈들을 해치우자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해안을 내려다보는 언덕 중턱에 안성맞춤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야만인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을 안전하게 숨어서 보고 있다가 상륙해오기 전에 숲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숲속에는 내 몸을 완전히 가리울 만한 큰 빈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야만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고 있다가 몰려있는 곳을 겨냥해서 쏘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겨냥이 빗나갈 염려는 거의 없고 한 발로 3-4명을 쓰러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결행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2자루 총과 언제나 사용하는 새 잡는 총에도 탄환을 재었습니다. 2자루의 총에는 2개의 산탄과 단총용 탄환 4-5개, 새 총에는 백조 쏠 때 사용하는 탄환 1움큼, 단총에는 4개씩 탄환을 재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 나서 머릿속으로 한 차례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혜안의 집에서 3마일이나 떨어진 언덕까지 나가서 배가 오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 3개월이나 계속했지만 배는 통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에도 그럴싸한 것은 띄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이 일이 실증났습니다. 언덕에서 파수 보고 있는 동안은 긴장해서 2, 30명의 야만인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는 이 엄청난 계획에 꼭 알맞은 용감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수 보는 일에 실증이 나자 나는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짓을 해도 좋은가? 나는 사람 고기를 먹는 이 지방 야만인들의 습관을 미워한 나머지 하느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느님이 몇 세기 동안이나 천벌을 내리시는 일 없이 허락해 오신 일을 내가 멋대로 죄라고 단정하고 버려도 좋은가? 야만인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염소를 잡아먹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내가 잘못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살인범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죽이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온 인간을 몇천 명이나 죽여버리기도 하는 자가 살인범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야만인들이 하고 있는 짓은 확실히 짐승과 같아서 인간이 할 노릇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내게 대해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당하다면 에스파냐인이 아메리카에서 100만 명이라는 토인을 죽인 것도 나무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지방의 야만인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인도 단지 습관에 따라서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인간을 희생시켜 제물로 바치는 피비린내 나는 의식을 하고 있었을 뿐 에스파냐인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파냐인들이 한 짓은 유럽 기독교인들로부터 인도에 어긋난 참혹한 일이라고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스스로 먼저 손을 써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계획을 실천했을 때 하나라도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섬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천 명의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나는 맞아 죽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야만인을 건드리지 않아서 섬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습격해온다면 그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일만 생각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끝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서 구해주신 하느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했습니다. 그런 기분이 되어 거의 1년 동안 파수 보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배만은 섬 동쪽 끝까지 가지고 가서 야만인들이 결코 배를 대지 않을 높은 바위에 둘러싸인 작고 후미진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배의 부속품, 돛대와 돛, 닷 따위도 옮겨버려 사람이 산 흔적을 하나도 없이 했습니다. 한편 나는 염소 젖을 짜는 일과 숲에서 볼일 보는 것 외에는 대개 집 안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야만인이 오는 데와는 반대쪽이어서
그들과 마주칠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탐나는 것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므로 해안 안으로 들어올 염려는 없었습니다. 내가 야만인의 흔적을 보고 경계하기 시작한 후에도 그들은 몇 번 섬에 왔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전에 제대로 탄환을 재지도 않은 총 한 자루만 들고 섬을 돌아다녔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혹시 야만인이라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만약 쫓긴다면 발이 빠른 그들에게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당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꼼짝없이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기운이 빠져 며칠이나 멀뚱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위험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많은 고비에서 지켜주신 것은 역시 하느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까스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안전이었습니다. 나는 섬에서의 생활을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나중까지의 일을 계획하는 따위는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총은 물론이고 못 하나 박는 것도 장작 한 조각 패는 것도 그 소리가 야만인에게 들리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더구나 불을 떼는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연기는 멀리서도 보이니까 야만인들이 발견할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 피울 필요가 있는 일은 새로 만든 숲속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으로 된 굴을 하나 발견했던 것입니다. 굴이 퍽 깊어서 야만인이고 누구고 깊숙이까지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내게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굴 속에 들어갈 생각은 나처럼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굴 입구는 큰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거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무를 자르고 있을 때 잡목들이 우거진 속에 허공으로 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나무들을 헤치고 들어가 보았더니 나와 또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갈 만한 입구가 나왔습니다. 나는 안을 들여다보다가 기겁을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인간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모르겠으나 큰 눈알 2개가 입구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광선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 겁 많은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해서야 어떻게 이 외딴 섬에 20년이나 혼자 살 수 있었단 말인가. 굴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나보다 더 괴상한 얼굴이나 모습을 한 것이 있을 까닭은 없다고 타이르고 나서 용기를 내어 큰 막대기에 불을 붙여 비추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서 나는 또 깜짝 놀라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무슨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크게 한숨 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언뜻 뒷걸음질 쳤습니다. 몸에 식은땀이 솟아났습니다. 만약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면 무서움에 머리카락이 곤두서서 모자를 들어 올렸을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땅바닥에 귀신같이 큰 늙은 염소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염소는 일어나려고 했으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놀랐으니까 굴 속에 들어올 만한 용기를 가진 야만인이라도 염소의 신음소리를 들었더라면 달아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굴 속은 폭 12피트가량으로 자연이 생긴 것으로 둥글지도 네모지도 않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에는 또 하나 구멍이 뚫려 있었으나 너무 작아서 기어 들어가야 할 정도였고 그것이 어디까지 계속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굴 탐험을 단념하고 이튿날 촛불과 부싯돌 통을 가지고 다시 갈 작정을 했습니다. 이 부싯돌 통은 총 발화장치와 그 그릇에 들어있던 약으로 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내가 만든 큰 양초 6개를 가지고 굴로 갔습니다. 나는 염소 기름으로 훌륭한 양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 또 하나 잇대어 뚫려 있는 작은 구멍으로 10야드가량 들어가 보았습니다. 구멍이 어디까지나 있으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여간 대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굴을 빠져나가니까 천장이 20피트가량이나 되는 곳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본 것은 섬의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동굴 천장과 벽은 내가 들고 있는 2자루 촛불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굴 속 바위가 그렇게 빛나는 것은 바위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일까? 다이아몬드일까? 그렇지 않으면 금일까? 아무래도 금일 것 같았습니다. 굴은 물론 캄캄했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동굴이었습니다. 바닥은 편편하고 바짝 말라있는 모래판이었습니다. 굴 속에 흔히 있는 그 기분 나쁜 독벌레 따위는 아무데도 없었고 천장에도 벽에도 습기가 없었습니다. 출입은 불편했으나 내가 찾던 숨을 곳으로는 차라리 좋았습니다. 이 굴을 발견한 것은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제일 염려스러웠던 물건들을 곧 이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약과 여벌의 총을 먼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벌의 총이라고 하는 것은 3자루 새 총 중에 2자루와 8자루 총 중 3자루입니다. 이것으로 해안의 집에는 5자루 총이 있는 셈으로 이 5자루는 바깥 벽에 대포처럼 걸어두고 외출할 때 금방 들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약을 옮길 때 바다에서 끌어올려온 화약통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닷물이 3, 4인치까지 스며들어 딱딱하게 굳어져서 속에 든 화약은 껍질에 쌓인 나무 열매같이 깨끗했습니다. 60파운드짜리 고급 화약이 생긴 셈으로 내게는 여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집에는 3파운드만 남겨두고 나머지 전부를 총과 함께 그 굴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옛날 바위집에 살던 아무도 물리치지 못했던 거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500명의 야만인이 나를 찾아 돌아다닌다 해도 발견될 턱이 없을 것이고 설사 발견된다 하더라도 손을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놀라게 했던 큰 염소는 그 이튿날 죽었습니다. 시체는 밖으로 끌어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묻어버렸습니다. 섬에서 지낸 지 벌써 23년이나 되었습니다. 야만인들에게 습격받을 염려만 없다면 일생을 섬에서 살다가 굴 속에 있던 염소처럼 숨을 거두어도 상관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심풀이하는 재미도 생겨 하루하루가 그 전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이를테면 앵무새 폴이 여러 가지 말을 똑똑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그것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가엾은 크루소 하고 계속 불러줄 것입니다. 만약 어느 영국인이 이 섬에 와서 폴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걔는 16년간 내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나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먼저도 말했듯이 굉장히 번식해서 나를 괴롭혔고 식량을 훔쳐먹고 해서 몇 마리는 죽여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먹이를 안 주고 내쫓아버렸더니 모두 숲으로 달아나 도둑고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동물들이 나와 같이 지내는 식구들이었습니다. 작은 염소 새끼도 두어 마리 곁에 두고 기르며 손에서 먹이를 먹도록 길들였습니다. 앵무새는 폴 말고도 2마리가 있었는데 역시 말을 배워 로빈슨 크루소 하고 내 이름을 불렀으나 폴처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도 폴에게처럼 열심히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바다새를 해안에서 잡아와 날개를 잘라버리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해안 집 주위에 심어놓았던 나무들은 잘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바다새는 그 속에 살며 번식을 해서 이것도 좋은 위로감이 되었습니다. 야만인 걱정만 없다면 나는 내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해 12월이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겨울이라기보다는 태양이 적도 남쪽에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오다가 섬 저쪽 끄트머리 쪽 2마일가량 되어 보이는 해안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가 싶었습니다. 당황해서 급히 집을 둘러싼 숲속에 뛰어들어갔으나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야만인들이 밭과 추수한 곡식을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뛰어들어가 사다리를 걷어 올려버렸습니다. 습격해왔을 때 막아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벽에 걸어둔 총을 모두 탄환을 채워 최후까지 싸울 결심을 하고 또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시간가량 그러고 있었습니다. 척후병을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궁금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기가 참을 수 없게 되자 집 뒤 바위산 층계가 된 데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다시 사다리를 끌어올려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몰래 엎드려 망원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9명의 벌거벗은 야만인이 작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사람 고기를 요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척의 통나무 배가 해안에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물이 되면 돌아갈 것입니다. 야만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가까운 데까지 들어와 있는 데는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자 배를 저어 가버렸습니다. 떠나기 전에 1시간 이상이나 춤을 추며 뛰고 노는 것이 망원경으로 잘 보였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야만인들이 떠나버리자 나는 총을 2자루 메고 단총도 2자루 허리띠에 꽂은 후 단검을 차고 급히 달려가 보았습니다. 바다 가운데 쪽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그들의 배가 바라보였습니다.
해안으로 내려가 그들이 먹고 난 사람고기 찌꺼기와 뼈와 피를 보고 있는 동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면 발견하는 즉시 모조리 죽여버릴 결심을 했습니다. 야만인들은 섬에 자주는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은 그러고 나서 1년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의 모습이나 발자국은 물론 그 밖에 그들이 온 흔적이란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우기에는 이 멀리까지 오지 않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또 그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고 줄곧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대개 우리는 재난 그 자체보다도 그 재난을 겁내는 일로서 훨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물리쳐버릴 수 없을 때는 한층 더합니다. 나는 야만인들을 죽여버리자는 생각에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다른 일은 도무지 손이 안 잡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10명이나 12명을 전부 죽인다 하더라도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언젠가는 또 죽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야만인 이상의 살인 마귀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야만인들에게 붙잡혀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꺼림칙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주위를 살피며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염소를 먹이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오는 해안 가까이에서 총을 쏠 수는 없으므로 식량을 마련하는 데 곤란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총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놀라서 달아나겠지만은 나중에 몇백 척 통나무 배로 습격해올 테고 그러면 나는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계산이 정확하다면 섬에서 24년째 5월 달에 마침내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특별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불안해서 잘 때도 무서운 꿈만 꾸고 놀라 잠을 깨곤 했습니다. 때때로 야만인들을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자꾸자꾸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새긴 달력으로는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온종일 무서운 폭풍과 번개가 번쩍이더니 밤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성경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다 쪽에서 대포를 쏘는 것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사다리를 놓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불이 번쩍하는 것이 보이더니 30초쯤 지나자 두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내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던 방향에서였습니다. 나는 곧 난파한 배가 다른 배를 향해 구조를 청하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배를 구조할 수는 없더라도 잘하면 내가 구조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장작을 모두 산꼭대기에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나무는 잘 말라 있어 금방 타올라 세차게 불고 있는 바람에 힘입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난파선에서는 불길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것과 함께 또 포성이 들리고 계속 같은 방향에서 몇 번이나 총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나는 밤새 나무를 태웠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 보니까 섬 동쪽 저 멀리 바다 위에 무엇인가 떠 있었습니다. 너무 먼 데다가 안개까지 조금 끼어 있어서 배의 돛대인지 배 몸체인지 망원경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온종일 바다 위에 있는 물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배가 닻을 내리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지 확인하기 위해 총을 들고 섬 남쪽 끄트머리에 암초가 바다 쪽으로 내밀고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늘이 말갛게 개어 암초에 떠올려져 있는 배를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암초는 바다 물살의 세력을 꺾고 물살을 거슬러 오르게 하여 나로 하여금 위기를 모면케 했던 곳입니다. 난파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근방의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바위가 고스란히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동쪽과 동북쪽에서 불어대는 모진 바람에 밀려 바위 위에 걸리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섬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섬을 발견했더라면 어떻게든 보트를 내려 섬으로 저어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구조를 청해 대포를 쏘았던 것입니다. 내 모닥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아마 계속 대포를 쏘았던 모양입니다. 보트를 섬까지 저어보려고 했으나 파도가 거세어 도중에서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 보트는 파도에 휩쓸렸거나 부서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배가 대포 소리를 듣고 승무원들을 구조해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트로 옮겨 탔으나 파도에 휩쓸려 바다 가운데 쪽으로 떠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구조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어서 같이 보트에 탄 사람의 고기라도 뜯어먹으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모두 나 혼자의 상상에 지나지 않았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난파당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나 자신은 이렇게 무사히 살고 있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구조받았을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나가던 배에 구조받았으리라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상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난파선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을 나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선원 중에 한두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만큼 사람이 만나고 싶어지고 혼자 사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동안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강해져서 손가락이 손바닥 속에 푹 파고 들어갈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말랑말랑한 것을 쥐고 있었더라면 다 찌그러졌을 것입니다. 또 이를 너무 꽉 물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스스로 놀랐으나 같은 기독교 신자와 얘기할 수 있는 기쁨을 너무 강하게 상상하고 바랐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 운명이었을까? 내 이런 강렬한 희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섬에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승무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인가 지나서 물에 빠져 죽은 한 소년의 시체가 떠밀려 왔습니다. 소년은 선원이 입는 조끼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아마포 바지와 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머니에 에스파냐 금화 2개와 파이프가 하나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파이프는 내게 금화 10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조용해진다면 나는 통나무 배를 타고 난파선이 있는 데까지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혹 쓸모있는 물건이 있을는지도 모르고 그보다도 아직 누군가 배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생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밤이고 낮이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배 있는 데까지 가보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했습니다. 빵, 물, 나침반, 럼주 한 병 따위 필요한 것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 밖에 건포도 한 바구니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통나무 배를 두었던 데로 가서 배에 든 물을 퍼내고 바다에 띄워 가지고 온 것을 모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이번에는 쌀을 가득 넣은 큰 부대와 햇빛을 가리는 양상과 물을 넣은 솥과 작은 빵 20개 담짓과 염소젓 한 병에 치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부를 싣고 나서 나는 백기를 지켜주십사고 하느님께 기도한 다음 마침내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안을 따라서 이윽고 섬 동북쪽 제일 끄트머리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부터는 물결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할 판인데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사나운 물결이라도 만난다면 멀리 바닷속으로 떠내려가게 되고 또 폭풍이라도 일어난다면 작은 통나무 배로서는 살아올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겁이 나서 난파선 있는 데로 가는 모험은 그만둘 생각이 들어 해안의 후미진 곳에 배를 대고 상륙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물이 차기 시작해 아무래도 앞으로 몇 시간은 배를 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문득 근방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올라가 물이 차왔을 때 조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나 잘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배가 어떤 조류 때문에 바다 가운데로 흘러들어간다면 다른 조류에 의해서 같은 속도로 도로 섬 쪽으로 밀려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작은 언덕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섬 양쪽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조류의 흐름과 돌아올 때 잡아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덕에 올라보니까 썰물대는 바닷물이 섬 남쪽 끄트머리 가까이를 흐르는데 밀물대는 북쪽 끄트머리 가까이를 흘렀습니다. 즉 돌아올 때에는 섬 북쪽으로 배를 몰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발견에 용기를 얻어 이튿날 아침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곧 출발하기로 하고 그날 밤 배 안에서 잤습니다. 날이 새자 곧 출발했습니다. 처음은 북쪽을 향해 가다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조류를 만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배를 제법 잘 부릴 줄 알았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되어 배에 도착했습니다. 생김새로 보아 에스파냐 배 같았습니다. 두 바위 사이에 끼어 어떻게도 할 수 없게 된 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뒤쪽 절반은 형편없이 부서지고 바위에 부딪혔기 때문에 돛대 둘이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뱃머리 쪽은 망가져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를 보고 지저댔습니다. 내가 불러주니까 곧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왔습니다. 배에 끌어올려 보니 굶주림에 거의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빵을 한 덩이 주자 흡사 눈 속에서 2주간이나 굶주린 호랑이같이 팍팍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주었는데 만약 내가 말리지 않으면 배가 터지도록 마실 것 같았습니다. 배에 올라가서 맨 먼저 본 것은 식당 비슷한 데서 껴안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아마 배가 좌초했을 때 폭풍으로 거센 파도가 마구 배에 밀어닥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물결 속에 휩쓸려 죽은 모양입니다. 개 이외에 살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은 모두 물에 젖은 것 같았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포도주인지 브랜디인지 알 수 없으나 술통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도저히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원들의 것인 듯한 큰 상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속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내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만약 배 뒤쪽이 부서지지 않고 그냥 있었더라면 나는 크게 횡재를 할 뻔했습니다. 큰 상자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배에는 많은 값진 물건들이 실려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배의 진로를 짐작한다면 브라질보다 훨씬 남쪽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나 리오데라 프라타쯤에서 멕시코 반의 아바나를 들렀다가 아마 에스파냐로 돌아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큰 상자 이외에 20갤런짜리 작은 술통을 발견해서 가까스로 옮겨 실었습니다. 또한 선실에는 몇 자루의 총과 큰 뿔로 만든 화약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총은 필요 없었으므로 화약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또 부삽과 부젓가락, 노주전자 2개, 초콜릿을 만들 때 쓰기 위한 구리 냄비 따위를 함께 배에 실었습니다. 조류가 또 섬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으므로 개를 데리고 급히 배를 떠났습니다. 해가 지기 1시간가량 전에 무척 피로해져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배 안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짐들을 새로 발견한 그 굴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짐들을 육지에 올려서 하나하나 조사해 보았습니다. 술통에 들어있는 것은 일종의 럼주였으나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상자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멋있는 장식을 한 유리병이 몇 개 있었는데 은으로 만든 마개가 달려있고 속에는 정신이 번쩍 날 정도의 고급 술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고급 과자를 넣은 항아리 2개와 그리고 고맙게도 고급 셔츠가 몇 장 있었습니다. 한 다스 반의 흰 손수건과 목도리도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땀난 얼굴을 닦는데 썩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금화를 넣은 큰 부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어보았더니 모두 1100개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부대에는 금화 6개를 종이에 싼 것과 금 자물쇠가 몇 개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1파운드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개의 큰 상자에는 옷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별로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2파운드의 질 좋은 화약이 화약병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별로 쓸모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금은 나한테 먼지나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모두를 합하여 영국제 구두나 양말 3-4켤레와 바꾸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두와 양말이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난파선 시체에서 벗긴 2켤레, 큰 상자 안에서 발견한 2켤레의 구두를 요긴하게 신을 수 있었으나 영국제에 비교하면 기분도 신통치 않고 즐기지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화 50개가 들어있는 상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상자를 가졌던 사람은 선원 중에서도 가난한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나는 그 은을 모두 가져와서 굴 속에 간수했습니다. 배 뒤쪽이 부서진 것은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 뒤쪽에는 몇 배의 금은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짐들을 올려 정리하고 나서 다시 내 배를 먼저 있던 후미진 곳까지 끌고 와서 감춰놓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모두가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또 그전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며 얼마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항상 주위를 잘 살피며 되도록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는 언제나 야만인들이 오지 않는 섬 동쪽 길을 걸었습니다.